어머니, 요즘 별일 없으시죠? 응, 왜? 지혜가 요즘 좀 많이 힘들어해서요.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문제야?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머니가 요즘 거리를 두는 것 같대요. 태수야, 네가 생각해봐. 나는 그동안은 너희가 부탁하면 다 들어줬어. 근데 이제 나도 내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거야? 저는 괜히 지혜가 섭섭해하는 것 같아서 그러죠. 네 아내가 나한테 섭섭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편하던 게 안 되니까 그런 거겠지. 나는 앞으로도 내 생활을 지킬 거야. 지혜한테도 그렇게 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주방에서는 끊임없이 칼질 소리가 났다. 김명희는 속도를 내며 애호박을 썰었다. 둥근 단면들이 도마 위에 착착 떨어졌고 명희는 재빠르게 그걸 가지런히 한쪽으로 밀어두었다. 양손에 밀가루를 묻혀 튀김옷을 만들고 기름이 끓는 팬에 하나씩 넣기 시작했다. 맛있게 익어가는 바삭한 소리와 함께 호박전이 준비되어 가고 있었다. 명희는 잠시 고개를 들어 시계를 봤다. 일찍부터 준비했지만 벌써 오전 10시 40분을 넘기고 있었다. 아직도 해야 할 게 산더미인데. 혼잣말을 하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다. 명절이 되면 원래 바쁜 법이었다. 명희는 한숨을 쉬며 부엌을 둘러봤다. 이미 전 종류만 4가지를 준비했고 국도 거의 완성 단계였다. 하지만 잡채에 갈비찜, 나물 반찬을 포함해 아직 남은 게 많았다. 여보, 쉬엄쉬엄 좀 해. 거실에서 신문을 넘기던 남편 박정호가 말했다. 정호는 다리를 꼬고 앉아 명희를 바라봤다. 명희는 기름이 튄 앞치마를 매만지며 대꾸했다. 이거 다 해놓아야지. 내일은 더 정신없을 텐데. 아니, 우리도 이젠 좀 간단하게 하면 안 되나? 애들 오긴 오는 거야. 명희는 대답 대신 후라이팬 위에 전을 뒤집었다. 정호의 말이 맞았다. 올해도 자식들이 올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명절이라 자식들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명희는 매년 이렇게 명절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정호가 명희에게 아들 박태수에 대해 물었다. 태수한테 전화는 해봤어? 안 받아. 정호는 이번엔 딸 박정연의 소식을 물었다. 정연이는? 어제 연락했는데 올해는 바쁘다고 하더라. 오긴 오겠지. 명희는 혹시 올해도 자식들이 오지 못한다고 할까봐 속으로 계속해서 불안해했다. 사실 명희는 몇 년 전부터 점점 명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 느꼈다.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아들, 딸, 며느리, 손주까지 모여 북적였는데 해가 갈수록 자식들이 오기 힘들다고 핑계를 댔다. 태수는 회사 일이 바쁘다. 손주들 일이 많다며 점점 시댁 방문을 미뤘다. 정연도 결혼 후에는 시댁과 친정을 번갈아 가야 한다는 이유로 명절마다 힘들어했다. 그래도 올 거야. 명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전 부치는 일에 집중했다. 점심 무렵 기름 냄새가 가득한 부엌을 떠나 잠시 거실에 앉았다. 명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태수도 며느리 윤지에도 정연에게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래, 바쁘겠지. 며칠 전에도 명희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했다. 태수야, 명절에 올 거지? 아, 어머니, 그게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도 하루는 얼굴 봐야지. 명절인데. 네, 근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확답을 주지 않는 태수의 목소리 뒤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요즘 다들 명절엔 여행 가던데요. 저희도 생각만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는 그냥 넘겼지만 생각할수록 섭섭했다. 요즘 다들 명절에 여행을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댁 안 가고 여행 가겠다는 거 아닌가 싶었다. 명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생각했다. 그때 정호가 다가와 말했다. 태수 연락 왔어? 아니, 하, 그놈 참. 정호도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다. 다행히 정연에게서는 연락이 왔다. 엄마, 명절 음식 준비하느라 힘들지? 아휴, 힘들지. 그래도 해야지. 엄마,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하잖아. 그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니야. 명절은 명절답게 보내야지.
엄마도 참 나중에 태수 오빠네 못 온다고 하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 왜? 그냥 오빠네 이번에 어디 나간다는 소리도 들었거든. 순간 명희의 손이 멈췄다. 뭐? 내가 들은 게 맞다면 해외로 여행 가는 것 같아. 그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엄마한테 말하면 뭐라고 할까봐 그런 거 아닐까? 명희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해외여행으로 명절에 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부정하고 싶었다. 밤이 되도록 태수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명희는 결국 먼저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태수야, 내일 몇 시쯤 올 거니? 어머니, 그게 우리 이번 명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지혜가 전화를 대신받아 명희에게 말했다. 어머님, 저희 이번에 애들 데리고 여행 가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명절에 못 가서. 그걸 지금 말하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나중에 따로 찾아뵐게요. 지혜는 명희와의 통화에서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뚝 끊어버렸고 명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런 명희를 보고 정우가 말을 걸어왔다. 못 온대? 그러네. 됐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도 편하게 지내자. 정우는 태어난 척했지만 명희는 자식들이 더 이상 명절을 자신들과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속상해했다. 그날 저녁 명희는 조용히 부엌을 정리하며 이렇게까지 힘들게 명절을 준비해야 했을까 생각했다. 이제는 예전과 달랐다. 남은 명절 동안 명희는 차츰차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명희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명희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부엌을 정리하던 손이 아직 젖어 있었지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태수에게서 다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휴대폰은 조용했다. 이제 그만하고 자자. 너무 신경 쓰지 마. 정우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하지만 명희는 쉽게 자리에 눕지 못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번쩍였다. 그것은 바로 지혜의 카톡이었다. 명희는 순간 반가운 마음에 메시지를 열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미안한 마음에 따로 연락을 한 걸까 싶어서였다. 그러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명희의 손이 떨렸다. 솔직히 시댁은 너무 부담돼요. 그냥 해외로 나가는 게 제일 속 편하죠. 괜히 가서 명절 음식 준비 도와달라 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이에요. 이건 분명 지혜가 명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아니었다. 아마 지혜가 실수로 자신에게 보낸 것이 틀림없었다. 명희는 손가락이 덜덜 떨렸다. 이게 바로 지혜의 속마음이었다. 명희는 차마 답장을 하지 못했다. 태수가 대놓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보다 지혜가 시댁을 이렇게까지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다. 명희는 천천히 정우가 있는 방으로 걸어갔다. 여보, 응? 정우는 벌써 누워 있었다. 지금 이거 좀 봐봐. 명희는 핸드폰을 내밀었고 정우는 눈을 비비며 메시지를 읽더니 이내 얼굴이 굳어졌다. 이걸 실수로 당신한테 보냈다고? 그렇겠지. 설마 일부러 보냈겠어? 이건 뭐 완전 우리를 우습게 아는 거네. 정우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다시 건넸다. 명희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나 너무 서운해. 나도 화나. 근데 당신이 이걸로 바로 뭐라고 하면 더 피곤할 거야.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 그냥 차라리 확실히 마음을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명희는 정호의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한참을 고민한 끝에 명희는 결국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 끝에 지혜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지혜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명희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속을 들여다본 이상 모르는 척 넘어갈 수 없었다. 너 혹시 카톡 잘못 보낸 거 아니니? 네? 조금 전에 나한테 메시지 왔는데. 지혜의 숨소리가 순간 멎을 듯했다. 어머님, 그게. 괜찮아. 실수로 보낸 거겠지. 근데 네 진심이 그렇다는 거야? 아니요, 오해하신 거예요. 어머님, 그냥 남편이랑 장난처럼 한 얘기였어요. 장난? 그냥 요즘 다들 명절 때 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걸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한 거지. 절대 어머님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명희는 조용히 지혜의 변명을 들어주었다.
그래, 그럼 다음부터는 조심하렴. 네, 어머님,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명희는 이제는 명절도 우리 세대만 중요한 거라는 기분에 더 씁쓸해졌다. 다음 날 명희는 정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연아, 엄마, 웬일이야? 그냥 너 바쁜가 해서.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명희는 한숨을 쉬었다. 네 오빠랑 지혜가 명절에 못 온다더라.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다가 아니야. 어제 실수로 지혜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거기서 시댁 오는 게 부담스럽다더라. 뭐? 정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 그러고도 가만히 있었어? 따지고 들면 뭐가 달라지겠니? 이미 지혜는 자기 입장을 정한 것 같은데. 엄마, 이제 그만해. 뭘? 오빠네한테 너무 기대지 말라고. 엄마가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도 저러는 거면 그냥 놔둬. 엄마 속만 상하지 말고. 명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러자 정연이 덧붙였다. 엄마, 이제 오빠한테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엄마도 좀 엄마 인생을 살아? 정연과의 통화 후 명희는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이렇게 외로워진 자신을 보며 생각에 빠졌다. 자식들은 편하다고 하지만 그 편함이 오히려 명희를 소외시키고 있었다. 지혜의 메시지를 본 후로 명희는 매일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명희는 조용히 거실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나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명희의 마음속에서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난 후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명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언제나 피곤함과 함께 왠지 모를 공허함이 몰려왔지만 이번에는 그 공허함이 유독 컸다. 명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게다가 명희는 벌써부터 내년 명절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이번에도 지혜의 카톡 메시지였다. 명희는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메시지를 열어봤다. 걱정되는 마음으로 확인해 본 내용은 지혜의 안부 연락이었고 명희는 이제 와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불편했지만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지혜는 시간이 되는 날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겼다. 하지만 명희에게는 그리 달가운 소식은 아니었다. 그날 저녁 정호는 신문을 보며 말했다. 명절도 끝났으니 우리도 이제 좀 편히 지내자고. 편히 지내는 건 좋은데 난 좀 씁쓸해. 왜? 애들한테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걸까 싶어서. 기대 같은 거 하지 마. 기대하면 실망만 커진다. 명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은 원래 이런 일 신경 잘 안 쓰잖아. 아니, 나도 속은 상해. 근데 그렇다고 내가 애들한테 매달리며 살 순 없잖아. 정호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감정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명절이면 당연히 가족들이 모이는 줄 알았는데 이젠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나 봐. 그렇지. 이제 우리도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지내자고. 명희는 정호의 말이 어딘가 모르게 가슴에 박히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명희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왔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웬 낯익은 신발이 보였다. 지혜였다. 지혜야? 어머님,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이. 그냥요. 명절도 지나고 인사도 못 드려서 들렀어요. 명희는 순간 당황했다. 지혜가 일부러 찾아오다니. 웬일이지? 거실로 들어서자 지혜는 근처 빵집에서 사온 케이크를 조심스레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이거 작은 거지만 어머님 드시라고 사왔어요. 그래, 고맙네. 명희는 지혜를 유심히 바라봤다. 여전히 단정한 차림의 말투도 공손했지만 지혜가 보낸 실수의 카톡을 떠올리면 이런 모습이 다 가식처럼 보였다. 어머님, 명절 음식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뭐, 늘 하는 일이니?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했어요. 명희는 죄송하다는 지혜의 말에 짧게 대꾸했다. 그래. 지혜는 명희의 눈치를 보는 듯했다. 어머님, 혹시 속상하셨어요? 명희는 지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속상할 것까지야 있겠니?
나는 그냥 앞으로는 우리도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다르게요? 응, 너희한테도 편한 방식이 있듯이 나도 이제 내 방식대로 살려고. 지혜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어머님,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잘못한 거 없어. 명희는 일부러 짧게 대답했다. 지혜가 불편해하는 걸 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혜의 눈치를 보고 싶지 않았다. 지혜가 돌아간 후 저녁쯤 태수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지혜가 다녀갔다면서요? 응, 뭐 좀 서운한 거 있으세요? 그냥 이제 나도 내 방식대로 살려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도 명절에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여행 가잖아. 그래서 나도 내 생활을 하려고. 태수는 명희의 말에 할 말을 잃는 듯 싶었지만 이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어머니 너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 나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려고 해. 이번에도 짧게 대답했다. 태수는 대화의 흐름이 어색한 듯 머뭇거렸다. 어머니,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랑 다음에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네가 정하고 연락해라. 명희는 덤덤하게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명희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명희는 차를 한 잔 따라 마셨다. 이번 명절을 계기로 명희는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 자식들과 며느리를 위해 자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제서야 명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제야 정말 편안한 기분이 들었다. 명희는 요즘 들어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다.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정호가 텔레비전을 보며 신문을 넘기고 있을 때였다. 명희는 거실로 나와 정호와 마주보며 앉아 고민했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여행 가자. 뭐? 정호는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추고 명희를 쳐다보며 말했다. 갑자기 무슨 여행? 그냥 우리도 떠나보자고.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데? 명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 애들 눈치 볼 필요 없잖아. 정호는 미심쩍은 듯한 표정이었다. 왜? 당신도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자고 했잖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떠나자, 어디라도. 정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한번 가볼까? 명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기분에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지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 이번 주에 혹시 시간 되세요? 무슨 일이니?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아이들 좀 하루만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명희는 순간 어이가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명절이 부담스럽다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이를 맡아달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명희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어 보이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나도 일정이 있어. 이전 같았으면 고민하고 결국 부탁을 들어줬을 것이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지혜는 당황한 듯 얼버무리다 결국 전화를 끊었다. 아마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명희는 다시 점심 준비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저녁, 명희는 정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연아, 엄마, 웬일이야? 그냥 너 바쁘니? 아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명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며느리가 애 좀 맡아달라더라. 뭐, 엄마는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지. 잘했어. 정연의 즉각적인 반응에 명희는 피식 웃었다. 엄마, 진짜 잘한 거야. 왜 맨날 엄마가 다 해줘야 해? 그렇지? 그럼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좀 살아야지. 명희는 정연의 말에 속이 다 시원했다. 이제는 정말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다음 날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지혜가 무슨 부탁했었어요? 응. 어머니, 아이들 한번 봐주시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너희도 명절에 우리 못 도와줬잖아. 태수는 말이 없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내가 다 도와줄 수는 없잖아.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이제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태수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결국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명희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다. 며칠 후 정호와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가방을 챙겼다. 여보, 우리 진짜 떠나는 거야? 그래, 신나게 놀다 오자고. 명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사실 명호와 정호의 여행은 어릴 적 신혼여행이 전부였다. 그래서 그런지 명희에게 있어서 이번 여행은 더욱 특별했다. 우리가 이렇게 단둘이 여행을 가는 게 얼마만이지? 글쎄, 신혼여행 이후 처음인 것 같아. 그러네, 이제야 좀 제대로 쉬는 기분이야.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기차가 시골 풍경을 가로지르며 달리고 있었다. 늘 자식들에게 맞춰 살던 자신이 이제는 정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앞으로는 우리도 이렇게 가끔 여행도 다니고 그러자.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 위주로 살아야지. 정호의 말에 명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며칠 뒤 행복했던 여행에서 돌아온 후 명희는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지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님, 저번에 연락드렸던 건 죄송했어요. 혹시 이번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그냥 인사도 드릴 겸 같이 식사라도 하면 어떨까 해서요. 명희는 고민하다가 짧게 대답했다. 그래, 시간 맞춰보자. 그렇게 주말이 다가왔고 명희는 정호와 함께 근처 한 식당에서 태수와 지혜를 만났다. 어머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잘 지내지. 어머니, 요즘 뭐 하면서 지내세요? 우리도 여행 다녀왔어. 태수와 지혜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 여행 다녀오셨어요? 응, 이제 우리도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태수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리고 사실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는 명희였지만 태수가 이전과 같이 명희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어머님, 사실 이번에 연락드린 건 저희가 조만간 이사를 가려고 해서요. 명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사, 네,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가려고 해요. 아무래도 아이들도 크고 하다 보니 명희는 혹시나 아들 내외가 이사를 하면서 또 무슨 부탁을 하려는 것일까 걱정되었다. 그래, 너희가 결정한 거면 잘하겠지. 네, 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혹시 이사 전에 아이들을 어머님 댁에서 며칠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나 불길한 예감은 빗나간 적이 없었다. 명희는 속으로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지난날 명절이나 제사는 부담스럽다며 피하고 손이 필요해지면 자신을 찾는 아들 내외에게 보란 듯이 말했다. 미안하지만 힘들겠다. 네? 우리도 일정이 있어서. 태수는 멋쩍게 웃었다.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짧은 기간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나는 이제 너희 부탁만 들어주면서 살지는 않을 거야. 지혜가 굳어진 표정으로 명희에게 따지듯 말했다. 어머님, 섭섭하네요. 하지만 명희는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이제 내 생활을 하려고 해. 너희도 너희 생활을 하듯이. 그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며칠 후 명희는 정연과 카페에서 만났다. 엄마, 오빠네가 또 엄마한테 부탁했구나? 어떻게 알았어? 엄마 표정 보면 다 알지. 명희는 피식 웃었다. 그래도 이번에는 거절했어. 와, 진짜? 엄마 대박. 정연은 놀랍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박수를 쳐가며 말을 이어갔다. 엄마, 진짜 잘했어. 이제라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해. 그러려고. 정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좀 즐겨? 응, 그럴 거야. 이제는 정연이 명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날 밤 명희는 정호와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다음엔 제주도 갈까? 그래, 그러자. 명희는 미소 지었다. 명희는 요즘 한결 마음이 가벼웠다. 이전처럼 아들 내외의 부탁에 무조건 응하지 않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오히려 지혜가 변하기 시작했다. 지혜는 예전처럼 명희를 살갑게 대하지도 않았고 연락도 노골적으로 필요할 때만 하기 시작했다. 그게 불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명희는 속으로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정호와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요즘 지혜한테서 연락 안 오나? 필요할 때만 오더라. 무슨 일 있었어? 지난번처럼 또 애들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거절했거든. 그래. 그럼 삐쳤겠네. 명희는 정호의 말에 피식 웃었다. 그러게 이제까지 내가 너무 다 해줬나 봐. 어쩌겠어. 그동안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테니. 정호는 크게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래도 난 후회 안 해. 그래야지. 당신도 이제 당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해.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명희는 정연과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엄마, 요즘 기분 어때? 나쁘진 않아. 오빠네랑은 어때? 지혜가 좀 서운해하는 눈치더라. 아, 또 대체 뭘 바라는 거야? 엄마, 이럴수록 더 신경 쓰지 마. 엄마가 변했다고 불만이면 그건 그쪽 문제야. 맞아, 나도 이젠 그렇게 생각해. 명희는 정연과의 대화에서 점점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태수에게서 급히 전화가 왔다. 어머니, 요즘 별일 없으시죠? 응, 왜? 지혜가 요즘 좀 많이 힘들어해서요. 무슨 일인데? 태수는 말을 흐렸다. 어머니가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명희는 순간 웃음이 나왔다. 그게 문제야?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태수는 난감한 듯했다. 어머니가 요즘 거리는 두는 것 같대요. 태수야, 네가 생각해봐. 나는 그동안은 너희가 부탁하면 다 들어줬어. 근데 이제 나도 내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거야? 저는 괜히 지혜가 섭섭해하는 것 같아서 그러죠. 명희는 한숨을 쉬었다. 네 아내가 나한테 섭섭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편하던 게 안 되니까 그런 거겠지.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앞으로도 내 생활을 지킬 거야. 지혜한테도 그렇게 전해. 태수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여전히 명희에게서 흔들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명희와 태수 그리고 지혜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연락은 하루가 멀게 줄어들고 있었다. 분명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점점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혜가 연락을 해왔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뵐 수 있을까요? 명희는 또 무슨 부탁을 하려나 걱정되는 마음에 고민이 되었지만 드러나 보자는 심산으로 대답했다. 그래, 우리 집에서 보자. 그렇게 주말이 다가왔고 지혜는 예상보다 단정한 차림으로 왔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응, 덕분에. 오늘은 그냥 오랜만에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명희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그래, 요즘 어때? 그냥 정신없어요. 애들도 크고, 이사 준비도 있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님, 솔직히 저 요즘 좀 서운했어요. 명희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서운했다? 네, 그동안 어머님이 늘 도와주시다가 갑자기 거리 두시니까 솔직히 힘들었어요. 명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결국 본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혜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네가 힘든 것도 이해하지만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지혜는 잠시 당황한 듯했다. 그건 알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면 서로 배려하는 거 아니겠어? 너무나 당연한 말에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어색한 대화만 나눈 채 지혜가 돌아간 후 해가 지고 나서야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지혜 다녀갔었죠? 그래. 어머니 혹시 지혜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신 건 아니죠? 명희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차갑게? 그냥 괜히 걱정돼서요. 태수야, 지혜가 힘든 건 알겠어. 근데 나는 안 힘들까? 너는 왜 내 생각은 못하니? 태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이해할게요. 명희는 이해한다는 그 말이 조금은 진심이길 바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혜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다. 어머님,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지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또다시 부탁이라는 말에 명희의 기분은 최악이었다. 뭔데? 어머님이 저희 애들 학원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지혜야,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네? 너희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 지혜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어갔다.
그건 그냥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명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내 사정이 있어서 못 도와준다. 지혜는 당황한 듯했다.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 명희는 한숨을 쉬었다.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지. 그런데 너희는 나한테 뭘 해줬니? 지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고 그날 저녁 태수에게서 전화가 와 명희의 속을 더욱 뒤집어 놓기 시작했다. 어머니, 지혜가 엄청 속상해해요. 속상해? 왜? 그냥 애들 학원비 좀 도와주시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명희는 헛웃음을 지었다.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어머니, 저희도 요즘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태수야, 엄마도 힘들어. 그리고 나도 내 생활이 있어. 그래도 태수의 말을 자르며 명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난 더 이상 너희 돈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전화는 끊겼다. 그날 밤 명희는 정호와 하루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결국 또 돈 문제였네. 그러게 말이야. 도와주지 못해서 불편하지는 않아? 전혀 그런 거 없어. 정호는 흐뭇한 듯 웃었다. 잘했다. 이제라도 단호해져서 다행이야.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명희가 편안한 삶을 이어가던 어느 날 태수와 지혜가 말끔히 차려입고 명희의 집을 찾아왔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응, 덕분에. 요즘 괜찮으시죠? 명희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잘 지내지. 오히려 요즘은 더 편하다. 어머님, 사실은요.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왔어요. 명희는 조용히 지혜를 바라보았다. 무슨 이야기? 지혜가 쉽게 입을 떼지 못하자 태수가 나서서 말했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 철없이 굴었던 것 같아요. 명희는 속으로 헛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허탈함도 느끼고 있었다. 그래? 네, 어머님, 솔직히 처음엔 어머님이 너무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는 게 서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너무 의지했던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명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구나. 늦었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명희는 잠시 침묵했다. 잠시 후 명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태수야, 지혜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기로 했어. 너희가 힘든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님 저희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저희도 앞으로는 더 배려할게요. 명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나도 그렇게 하마. 하지만 명희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걸. 그러나 명희는 예전과 많은 것이 달라진 지금이 만족스러웠다. 정연이 얘기 다 들었습니다. 사돈이 그렇게 쥐 잡듯 잡으셨다면서요? 아니, 애가 꼬박꼬박 제사도 잘 지내고 제사 비용도 드린다는데 꼭 그렇게 하셨어야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제가 쥐를 잡긴 뭘 잡아요? 그거 전 붙이는 동안 옆에서 꼴랑 잔소리 몇 마디 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 누가 시댁 무서워서 결혼이나 하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화내시는 것도 참 무례하네요. 무례해요?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냥 잔소리 몇 번 했다고요? 우리 딸이 당신네 아들이랑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사업 말아먹고 빚쟁이 된 남편, 어떻게든 먹여 살려보겠다고 몸이 부셔져라 일하면서 시댁 제사까지 다 챙겼어요. 그런데 그런 며느리한테 고맙다는 소리는 못할 망정. 혼자 제사 음식 준비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애들 쥐잡듯이 잡아요. 저는 조금이라도 고생 덜 시키려고 제사도 줄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거야 다 정연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제가 하라고 시킨 적 없습니다. 그리고 사돈이 제사 줄인 것도 사돈 사정이고 사돈네 집안일이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박 씨는 삼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집안의 기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부모부터도 형제가 많았던 집안이라 동네에서 상당히 소문난 대가족 집안이었죠. 그렇다 보니 박 씨에게 제사가 많았던 것도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박 씨는 워낙 당연하게 여겨져 오던 제사를 거리낌 없이 소화해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한 박 씨는 제사 문제로 작은 다툼들이 있었지만 아내를 사랑했던 박 씨는 제사 때문에 고생하는 아내를 잘 보살펴 주었고
서로 갈라서는 일 없이 딸 정연까지 낳게 되었죠. 하지만 고된 시댁살이를 견디지 못한 아내는 결국 박 씨와 이혼하게 되었고 박 씨는 홀로 딸 정연을 키워왔죠. 다행히 딸 정연은 어린 나이부터 어른스러운 면모로 홀로 자신을 키워온 박 씨에게는 둘도 없는 효녀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 씨의 딸 정연은 이곳저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리게 되었고 그렇게 힘들게 차린 카페는 딸 정연에게 큰 성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흘러 딸 정연은 2살 연상의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죠. 박 씨 집안의 사위로 들어오게 된 남자는 김기홍이라는 남자였고 그도 박 씨와 같은 장남이었습니다. 그렇게 박 씨와 딸 정연의 인생은 문제없이 흘러갈 것처럼 보였으나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 요즘 일은 잘 되니? 네, 아빠, 일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그럼 다른 일은 없고? 사실 요즘 남편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요. 김서방하고? 사이 좋아 보이던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여자 문제나 술 도박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저 따라서 사업하겠다고 모아놓은 돈 다 썼다가 결국 망하고 집에서 쉰 지 벌써 2년이에요. 그래서 많이 다투니? 이젠 싸우는 것도 지쳤어요. 요즘 경기도 안 좋아져서 장사도 힘든데 나가서 뭐라도 좀 하면 하지 너무 힘드네요. 아무래도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상심이 컸던 모양이구나. 그럴 때일수록 너무 나무라지 말고 용기를 주고 잘 타일러 보렴. 아마 본인도 열심히 살고 싶은 의지는 있지만 용기를 쉽사리 내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도 너무 길어지면 저도 마냥 기다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그야 당연하지. 우선은 기다려보자꾸나. 딸 정연과 사위 기홍에게는 작고 사소한 다툼이 여러 번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위 기홍이 사업 실패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2년 동안 집에서 쉬고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딸 정연은 2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하다며 슬슬 기운도 차리고 밖에서 사회생활도 하라고 타일렀지만 사위 기홍은 그런 딸 정연의 충고가 귀에 들리지 않는 듯 보였죠. 그런 사위 기홍의 모습을 계속 지켜만 보는 것은 딸 정연에게는 최악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계속 이러고만 있을 거야? 뭐? 하는 것도 없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기계도 아니고 내가 당신한테 작은 선물을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좀 사람답게 살아주면 안 돼? 그게 그렇게 힘든 부탁이야?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몰라? 나 밖에서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힘들어. 그래, 무슨 마음인지 알아. 알아서 지금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견뎌줬잖아. 근데 지금 당신 꼴을 봐. 매일 술 마시고 게임하고 그러다 피곤하면 잠이나 자고 지금 당신 씻은 지 며칠이나 됐는지는 알아? 벌써 5일째 제대로 씻지도 않고 있어.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꼴이 맞는 거야? 아, 정말 오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예민해? 그러지 말고 나 편의점에 좀 다녀오게 2만 원만 줘.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다 움직이고 할 거야.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응? 딸 정연이 사위 기홍의 말을 듣고 한숨을 크게 내쉬며 지갑에서 5만 원 한 장을 꺼내 화장대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심하다는 듯 누워있는 사위 기홍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그렇게 술 마시고 게임할 기운 있으면 밖에 나가서 공병이라도 주워다 팔겠다. 분명 말해두는데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 알겠어? 아, 거참, 알겠다니까. 금방 내가 정신 차려서 보란 듯이 잘 살아줄 테니까. 걱정 마. 이런 딸 정연과 사위 기홍의 다툼은 하루가 멀게 반복되고 있었고 딸 정연의 속은 타들어만 가고 있었죠. 하지만 딸 정연을 힘들게 하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사위 기홍의 집안에 있었죠. 사위 기홍의 집안도 박 씨의 집안처럼 사람이 많고 제사가 많은 집안이었고 남자가 없는 집안의 유일한 장남이었던 사위 기홍이 모든 제사를 맡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제사에 필요한 비용 일부와 음식은 모두 딸 정연의 몫이었습니다. 사실 딸 정연이 사위 기홍의 집안 제사에 필요한 돈을 대는 것은 불필요한 행동이었지만 신혼 때 몇 번 좋은 뜻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이 이제는 버릇처럼 변해버린 것이었죠. 딸 정연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위 기홍이 중심을 잡아주길 원했지만 사위 기홍도 딸 정연의 선행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제사 있는 거 알지?
벌써 몇 년 했으니까 다 알고 있을 거야. 중요한 제사니까. 준비 잘해야 해. 여보, 할 말이 있어. 뭔데? 당신네 집안에 제사 많은 것도 알겠고, 가서 음식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 알겠어. 근데? 이번 제사부터는 제사에 필요한 돈은 못 해주겠어. 그리고 원래 이런 것도 당신이 해야 되는 거잖아. 뭐야? 그동안 잘해 오다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그리고 지금 나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 내가 자리 잡으면 그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선 당신이 좀 하고 있어. 정말 이럴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뭐, 무슨 말? 나도 이제 너무 힘들다고? 우리가 지금 애가 없어서 지금 밥이라도 해먹고 사는 거지. 내가 무슨 한 달에 몇 천씩 벌어오는 사람도 아니고, 당신 생활비에 당신네 제사 비용에 이걸 다 나 혼자 무슨 수로 감당하라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그냥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사람답게만 좀 살아줘. 응? 밖에 나가서 일이라도 좀 하고 잘 씻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사 지내는 것도 나 혼자 하는 것도 서러워.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네 제사잖아. 당신 여동생도 있지? 어머니도 아직 건강하시지? 근데 왜 내가 가서 음식을 다 하고 있는 건데? 당신이 장남이라서? 유일한 남자라서? 도대체 당신이 장남이고 남자인 거랑 내가 고생하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데? 당신 왜 그래? 여태 잘하다가 왜 이제 와서 불만이라는 거야? 내가 여태 잘해왔다고? 정말 당신 눈엔 그렇게 보였어? 그럼 나 혼자 일하는 건 당연하다 이거야? 동생이랑 엄마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제사 때문에 고생했잖아. 당신 이제 겨우 해봐야 4년 했어, 4년? 여보, 4년이면 제사가 몇 번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1년에 하는 제사만 10번이야. 근데 당신네 제사만 해? 우리 집 제사도 만만치 않아. 그런데 당신이 우리 집 제사할 때 뭐라도 해줘봤어? 도대체 뭘 얼마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그것도 당신 힘들까 봐 우리 집에서 줄여준 거잖아. 우리 집에서 하던 제사 줄여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정말 끝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어떻게 나한테 고생한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못 해줘?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고생했어. 됐어? 딸 정연은 비아냥 섞인 사위 기용의 말에 흐르는 눈물을 닦고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 앞 놀이터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죠. 그러다 문득 잊었던 일이 생각난 딸 정연은 급히 박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그래. 정연이구나. 어쩐 일이니? 아빠, 오늘 할머니 제사죠? 그래. 안 그래도 다 끝나고 쉬고 있어. 아, 아빠 죄송해요. 제가 일이 좀, 아유, 아니야. 뭘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죄송하다고 그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 요즘 뻔히 힘들고 바쁜 거 아는데 이 정도는 그냥 나 혼자서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음식도 별로 없어. 그냥 대충 했으니까 너무 걱정 말 거라. 그리고 나도 이젠 힘들어서 예전처럼 못 해드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연락하시지 그랬어요. 아유, 괜찮다. 제사 때문에 전화했구나? 네, 그냥 밖에서 좀 쉬고 있는데 생각나서 전화드렸어요. 밖에 쌀쌀하던데 왜 나와 있어? 얼른 들어가. 그냥요. 생각도 많고요.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내가 내 딸 목소리도 구분 못할까 봐? 딱 봐도 무슨 일이 있어 보이는구먼. 말해봐라. 또 남편 문제예요. 같은 문제로 다툰 모양이구나. 네, 그냥 이제 그만하는 게 맞는 걸까요? 부모된 사람으로서 내 자식 결혼 생활에 끼어드는 것이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난 그저 네 선택을 존중할 뿐이란다. 그렇지만 남자라는 것이 원래 눈치도 없고 여자 속 긁는 데에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동물 아니겠니?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분명 김서방도 곧 정신 차리고 예전처럼 돌아올 거야. 아직 김서방한테 그럴 만한 계기가 없는 것일지도 모르니 좀 지켜보자구나. 네, 알겠어요. 아 참, 다음 달에도 제사 있으시죠? 아마 시기가 좀 맞물릴 것 같은데 시댁 제사 마무리되면 바로 넘어갈게요. 급하게 할 것 없다. 그리고 이제는 제사도 좀 줄이려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박 씨는 그동안 홀로 지내오던 수많은 제사를 줄이거나 합치려고 했습니다. 아직 동생들이 있고 그들이 크게 반대할 것을 잘 알고 있는 박 씨였지만 몸도 많이 힘들어지고 홀로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점점 부담스러워져 큰 결심을 한 것이었죠. 이 일로 박 씨는 동생들과 작고 큰 다툼들이 있었지만 결국 평소 해오던 제사를 크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이런 결심을 한 데에는 더 큰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딸 정연이 시댁 제사를 챙기면서 박 씨 집안의 제사까지 챙기는 것이 마음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제사를 안 하면 우리 부모가 나를 못 살게구니? 아니면 내가 제사를 안 하면 조상들이 네 앞길을 막겠니? 그것도 아니라면 나를 저승으로 데려가기라도 하겠니? 제사는 그저 마음이 불편한 자식들이 나 잘 살 길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뿐이야. 아무리 그래도 평생 아빠네 집안에서 해오시던 거잖아요. 그런 걸 그렇게 쉽게 그냥 안 하실 수 있는 건지. 나에게 있어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소중하겠니? 네가 소중하겠니? 그저 나는 앞으로 내 살 길에 내 마음을 던졌을 뿐이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마. 넌 네 앞가림에 신경 써. 아빠, 결국 박 씨는 딸 정연과 다른 이유들로 인해 제사를 줄이거나 합치기 시작했고 박 씨가 맡아 하던 제사의 횟수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죠. 덕분에 손이 가벼워진 딸 정연도 제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소 제사를 해야 할 때가 다가오면 딸 정연은 박 씨와 저녁을 함께 먹고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는 등 박 씨와의 추억을 쌓기도 했죠. 그렇게 시간은 조금 흘러가게 되었고 딸 정연과 사위 기용의 사이에도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싶었습니다. 뭐? 그게 사실이야?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그럼 놀라지. 안 놀랄 수가 있겠어? 정말 사실인 거지. 그렇다니까. 내일부터 출근할 거니까 양복 좀 준비해줘. 진짜 다행이다. 다시 힘내줘서 고마워.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그러네.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양복도 내가 깨끗하게 다려놓고. 알겠어. 이젠 나도 잘해볼게. 그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사위 기용은 길었던 방황을 끝마치고 다시 회사에 취직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딸 정연의 고민거리도 줄어드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던 시간도 잠시 또다시 같은 문제로 딸 정연과 사위 기용은 다투기 시작했죠. 요즘 일하느라 많이 피곤하지? 그러게 쉽지 않네. 다음 주에 당신네 제사 있는 거 알고 있지? 응, 알고 있어. 나 그날 업주들 미팅이 있어서 좀 늦을 거야. 먼저 가서 어머님께 말씀 좀 잘해줘. 나 그날 못 가는데? 나도 그날 야근이야. 뭐? 그럼 나 혼자 가? 내가 미리 말 못해줘서 미안해. 나도 깜빡하고 있었네. 뭐야,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해주던가. 알았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미안해. 대신 내가 어머니한테는 전화 미리 드릴게. 알겠어. 다음엔 신경 좀 써줘. 사위 기용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딸 정연에게 제사에 혼자 갈 것을 권유했고 딸 정연도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기용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죠. 하지만 이런 일은 매달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도 제사 못 가? 응, 이번에도 일이 좀 밀리네. 아무래도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서툴러서 그런가 봐.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도 걱정하실 텐데 이번엔 시간 좀 내. 그게 뭐 내 맘처럼 쉽게 되나? 다음엔 꼭 갈 테니까. 이번에도 고생 좀 해줘. 지금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그리고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당신 지금 버는 것도 있는데 제사 비용은 이제 당신이 좀 도와서 내면 안 돼? 당신도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알잖아. 영업직이라는 게 돈 나갈 구석이 많아. 그리고 지금은 당신이 나보다 더 버는데 그 정도는 당신이 좀 해줘. 여보, 내가 시댁 제사에 돈 쓰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왜 자꾸 어머님도 그렇고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 당연하게 생각했어? 다들 고맙다고 말하잖아. 아, 그래? 고맙다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 시키고 갈고? 뭐? 갈고? 당신은 내가 당신 없을 때 시댁에서 어떤 취급받는지 모르지? 내가 가서 얼마나 서럽게 음식하고 돌아오는지 알기나 해? 뭐 도대체 얼마나 서럽다고 이래? 됐어, 말을 말자. 내가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해? 딸 정연이 이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위 기용이 이를 핑계로 제사에 가는 일이 줄면서 딸 정연은 홀로 시댁에 방문해 음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 기용이 없는 시댁 분위기는 살벌했죠. 예, 너는 무슨 애도 아니고 음식 솜씨가 이 모양이니? 네. 이것 좀 봐라. 오색전 길이가 다르잖니? 너는 그렇게 오래 제사를 하고도 이따위야? 어머님, 이거 하나만 그런 건데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시면. 뭐? 아니, 얘 좀 보게.
너 아주 이러다 소리라도 치겠다. 내가 언제 몰아세웠다고 그러니? 사람 잡네 정말? 어머님, 제가 언제 사람을 잡았다고 그러세요? 그런 게 아니라 제 말은. 됐다. 어디 무서워서 며느리한테 말이라도 걸겠어. 참,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가 뭐 어디 사장이라고 유세라도 떠는 거야 뭐야?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음식하면서 어머님부터 시작해서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저 혼자 하잖아요? 그래도 싫은 소리 안 하고 몇 년 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시죠? 지금 이거 음식 재료 다 제가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돈 썼다고 자랑이라고 하고 싶은 거니? 그렇게 힘들면 애초에 결혼을 말지. 없는 집안 자식이랑 결혼한다는 것도 속상했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 나 참 기가 막혀서. 없는 집안이라니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애초에 내가 알아보고 끝까지 결혼 못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아이고 속 터져서 원. 어디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대들지를 않나. 돈 썼다고 유세를 부리질 않나. 야 됐다.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지. 어머님,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보고 지금 네 눈치 보면서 살라는 거잖아. 딸 정연은 이런 민망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너 진짜 사람 잘 못 봤어. 그러는 거 아니다. 다방 차려서 먹고 사는 거 겨우 받아줘서 집안에 들여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지. 어디 건방지게 지 잘났다고 대들기는. 하던 거 마무리하고 가라. 무서워서 같이 못 있겠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다 마무리해놓고 갈게요. 기왕 하는 거면 좀 시키는 대로 하고 가자. 응? 그리고 발톱 세울 거면 제대로 세워. 어설프게 하지 말고. 딸 정연은 결국 서러움이 폭발해 이 사실을 사위 기용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딸 정연의 말을 듣고 사위 기용은 말했죠. 아무래도 내가 가서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뭐?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이런 일은 내가 나서서 얘기를 좀 해봐야지.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딸 정연은 사실 사위 기용에게 큰 기대가 없었던지라 사위 기용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딸 정연의 만류에도 사위 기용은 한사코 자신이 나서야 한다며 사돈에게 향했죠. 그러나 딸 정연의 예상대로 사위 기용이 사돈의 집에 간 뒤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사실 사위 기용이 사돈에게 찾아가 딸 정연이 말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온 것이었죠. 엄마, 그래. 우리 아들 왔어? 요즘 많이 힘들었지? 엄마, 도대체 정연이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 아무 일도 없었는데. 엄마, 정연이한테 무슨 소리를 했길래 다시는 제사하기 싫다고 저래요. 뭐? 제사하기 싫다는 소리를 했다고? 제사 마치고 집에 와서 계속 울면서 소리치잖아요. 그래서 뭘 하던데? 제사하기 싫대요. 힘들다고. 뭐? 힘들어서 하기 싫다고? 어머 얘 좀 봐라. 일 좀 시켰다고 그런 소리를 해?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전 좀 이쁘게 붙이라고 시켰더니 저 지랄이구나. 나 참 기가 막혀서. 네가 생각할 땐 이게 맞는 거니? 그래서 제사 안 하겠다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제사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제사를 줄이자고? 합치는 것도 아니고? 합치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어머, 진짜 환장하겠네. 집에 아주 요망한 것이 들어서 가지고는 가서 똑똑히 전해라.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수십 년을 해온 제사야. 근데 어디 근본도 없는 년이 기어들어와서 집안을 말아먹으려 들어? 천하의 나쁜 년 같으니라고. 도대체 사돈은 딸년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이야? 여튼 엄마는 제사 합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죽어도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그런 일은 없어.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아유, 불쌍한 내 새끼. 어디서 이상한 여자한테 코가 꿰어가지고. 알겠어요, 엄마. 아, 온 김에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야겠다. 그래, 잘 됐다. 금방 차려줄 테니까. 어서 먹어. 이날 사돈과 이야기를 마친 사위 기용은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딸 정연에게 사돈과 나눈 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전해 들은 딸 정연은 사색이 된 얼굴로 사위 기용에게 소리쳤죠. 뭐? 당신 진짜 미쳤어? 아니, 나서서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왜 이래? 지금 그게 잘한 짓이야? 그게?
내가 언제 제사하기 싫다고 줄여야 한다. 합치자 말했어? 도대체 내 말을 듣긴 들은 거야? 그 말이 그 뜻 아니야? 진짜 미치겠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래가지고 내가 시댁에 가서 무슨 음식을 해? 아니, 이해가 안 되네.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제발 부탁인데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나서지도 말고 설치지도 말고, 응? 제발 부탁할게. 당신한테 말한 내가 바보야, 바보. 딸 정연은 그저 자신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위 기용에게 말했지만 사위 기용은 없는 말까지 부풀려가며 사돈에게 말했고 이를 들은 사돈은 더욱 딸 정연에게 악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식탁에 앉아 한숨을 몰아쉬던 딸 정연은 읽고 참았던 서름들이 폭발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눈물이 터질 듯 흐르기 시작했죠. 딸 정연은 하루빨리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딸 정연은 자신의 유일한 힘이자 기댈 곳인 박 씨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박 씨에게 행복한 삶을 꿈꾸며 당차게 결혼한 자신이 이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란 쉽지 않았죠. 아빠, 집에 계세요? 늦은 시간 금방 잠들었던 박 씨가 눈을 비비며 딸 정연을 마주했습니다. 정연이구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왔어? 눈은 또 왜 그러니? 아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럼 저 내일 올게요. 아니다. 잠깐 졸았던 거야. 괜찮다. 아빠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그래. 잘 왔다. 근데 눈은 왜 이렇게 부었어? 울었니? 아니요,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정말 괜찮은 거니? 네, 괜찮아요. 얼굴 봤으니까 이제 그만 가볼게요. 늦은 시간에 잠 깨워서 죄송해요. 정연아, 내 사랑하는 딸.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털어놓아도 좋다. 그러려고 이 아빠가 있는 것 아니겠니? 속상한 일 있으면 다 털어놓고 가. 밤새 들어주마. 박 씨의 말에 딸 정연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이 터져나오듯 큰 소리와 함께 한참을 박 씨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그런 딸 정연을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죠. 한참을 서럽게 울던 딸 정연이 울음을 그치고 박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은 저 너무 살기 힘들어서 찾아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김서방하고 싸웠어? 그리고 딸 정연은 박 씨에게 그동안 홀로 견뎌야 했었던 서러움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박 씨는 딸 정연의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힘든 내색 없이 살고 있던 딸 정연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 씨는 사위 기용과 사돈을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찾아가 큰 소리치며 뒤집어 엎고 싶었지만 딸 정연의 안위가 걱정되기도 했죠. 만약 조금이라도 자신이 경솔하게 행동한다면 모든 책임을 딸 정연이 지게 될 테니 말이죠. 박 씨는 우선 딸 정연에게 오늘은 박 씨의 집에서 자고 가라며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깊은 생각에 빠졌죠. 이 인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박 씨는 우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사돈을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하면 딸 정연과 사위 기용의 사이에 나서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번만큼은 문제가 심각했죠. 다음 날 딸 정연이 집에서 나가고 박 씨는 사돈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돈? 잘 지내시죠? 아유, 내 사돈. 먼저 연락드렸어야 하는데 건강하시죠? 네, 다름이 아니라 잠깐 할 얘기도 있고 그런데 잠깐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저를요? 무슨 일이시길래요?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만나서 말씀 나누시죠. 그래요? 어디서 뵐까요? 집으로 오시겠어요? 네, 그렇게 합시다. 지금 갈까요? 아니요. 지금은 집에 손님이 있으니까 이따 저녁쯤에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녁에 뵙죠. 어느덧 해가 저물고 저녁 시간이 다 되었고 박 씨는 차에 올라타 사돈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길이 막혀 박 씨가 사돈의 집으로 향하는 길이 상당히 멀게만 느껴졌죠. 그렇게 한참을 운전하고 있던 박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의 주인공은 바로 사위 기용이었죠. 박 씨에게 딱히 전화할 이유가 없던 사위 기용이었던지라 박 씨는 의아했지만
마침 사돈과 만남 이후 통화를 해보려 했던 참이었던 박 씨는 사위 기용의 전화를 냉큼 받았죠. 그리고 사위 기용이 전한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래, 김서방. 무슨 일인가? 아버님, 지금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어요. 병원? 정연이가, 정연이? 무슨 일이야? 정연이가 오후에 카페에서 하혈이 심해서 쓰러졌는데 병원에 와보니 유산이래요. 뭐? 아무래도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이 심했던 모양이에요. 김서방, 지금 병원에 같이 있는 거지? 네, 같이 있어요. 어디 가지 말고 내가 갈 때까지 정연이 옆에 있어주게. 내가 들려야 할 곳이 있으니 금방 일 처리하고 가겠네. 네, 알겠어요. 박 씨는 자세를 낮추고 차분하게 사돈과 이야기하겠다고 준비했지만 박 씨의 뚜껑은 제대로 열리고 말았습니다. 고된 시댁살이와 그동안 사위 기용까지 책임져야 했던 딸 정연이 유산까지 겪게 되면서 박 씨는 이성의 끈을 놓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한참 뒤 박 씨는 사돈의 집에 도착했고 씩씩거리는 얼굴로 사돈을 불렀습니다. 사돈, 우리 집 그렇게 안 커요. 작게 말해도 다 들려요. 저랑 얘기 좀 합시다.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흥분돼서 찾아오셨어요? 정말 너무하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제가 뭘요? 정연이 얘기 다 들었습니다. 사돈이 그렇게 쥐 잡듯 잡으셨다면서요? 아니, 애가 꼬박꼬박 제사도 잘 지내고 제사 비용도 드린다는데 꼭 그렇게 하셨어야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제가 쥐를 잡긴 뭘 잡아요? 그거 전 붙이는 동안 옆에서 꼴랑 잔소리 몇 마디 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면 세상 누가 시댁 무서워서 결혼이나 하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화내시는 것도 참 무례하네요. 무례해요?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냥 잔소리 몇 번 했다고요? 우리 딸이 당신네 아들이랑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사업 말아먹고 빚쟁이 된 남편, 어떻게든 먹여 살려보겠다고 몸이 부셔져라 일하면서 시댁 제사까지 다 챙겼어요. 그런데 그런 며느리한테 고맙다는 소리는 못할 망정. 혼자 제사 음식 준비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애들 쥐잡듯이 잡아요. 저는 조금이라도 고생 덜 시키려고 제사도 줄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거야 다 정연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제가 하라고 시킨 적 없습니다. 그리고 사돈이 제사 줄인 것도 사돈 사정이고 사돈네 집안일이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뭐라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다 지가 좋아서 한 짓을 가지고 왜 이제 와서 남 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남 탓이요? 지금 정연이 양수가 터져서 유산까지 했어요. 유산이요? 유산한 거야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도 다 몸 관리 철저히 못한 탓 아닙니까? 그리고 며느리가 남의 집안 제사까지 말아먹으려고 해서 제가 몇 마디 했어요. 제가 잘 못했나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집안 제사의 돈이며 몸이며 전부 갈아 넣었으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이렇게 나오셔야겠어요? 당장 저랑 같이 병원에 가서 정윤이한테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제가요? 미안한 게 없는데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죠?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없는 집안 며느리 걷어서 어느 정도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놨으면 사돈이랑 정연이야 말로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절을 해도 모자란 것 아닙니까? 나 참 엉터리 집안에서 나온 딸이 멀쩡할 리가 없지. 그러니 유산도 하는 겁니다. 심성이 곱지 못하니까요. 뭐라고요? 정말 말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했네요. 당장 나가세요. 더 할 말 없습니다. 박 씨는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오는 사돈의 말에 할 말을 잃곤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마음 같아선 머리채를 잡아 막 나가고 싶었지만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죠. 그리고 박 씨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급히 딸 정연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누워있는 딸 정연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나가 있게. 네? 지금 당장 내 입에서 좋은 말 나올 것 같지 않으니 나가 있으라고. 안 들려? 네. 박 씨는 사위 기용을 병실에서 내보내고 잠들어 있는 딸 정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다음 날 박 씨는 딸 정연이 누워있는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고 딸 정연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죠. 아빠, 언제 오셨어요? 아, 잠깐 잠이 들었나 보구나. 아빠,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너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죄송할 것 없다. 의사가 뭐라던?
제가 요즘 몸이 말이 아니었나 봐요. 아빠한테도 그렇고 우리 애한테도 미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괜찮다. 박 씨는 딸 정연의 말에 그저 괜찮다는 말만 할 뿐, 이렇다 할 위로의 말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흘렀고 박 씨는 급히 딸 정연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딸 정연에게 그동안 고민했던 생각을 정리해 들려주었죠. 정연아, 아빠가 딸 사는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 기억하니? 그럼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 근데 이제는 안 되겠구나. 네? 그동안 너가 김서방이랑 살아왔던 인생, 시댁에서 고생했던 사실들 전부 들었다. 그리고 사돈도 만났어. 뭐라고요? 언제 만나셨어요? 며칠 됐다. 그래서 말인데, 아빠가 보기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동안 고생해온 시간 그 인간들한테 보상을 바랄 바에야 그만 정리하는 게 맞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관계를 유지하고 대화를 해서 될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나도 이제 더 이상 너가 힘들게 사는 모습을 못 볼 것 같구나. 아빠, 걱정 말아라. 네 잘못 아무것도 없다. 다 못난 아빠가 미리 알아보지 못한 탓이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 그런 생각 마세요. 결국 박 씨는 딸 정연에게 사위 기용과 헤어지라고 말했고, 딸 정연도 오랜 시간 생각해왔던 일이기에 박 씨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딸 정연은 마음을 굳게 먹고 사위 기용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뭔데?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머님도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정연아, 다시 생각해봐. 엄마하고는 내가 다시 잘 얘기해볼게. 응? 아니, 얘기한다고 달라질 거였으면 진작에 모든 게 달라졌을 거야. 그냥 포기하고 싶어. 그만하자. 정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나 때문이지?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미안해, 정연아. 너무 늦었어. 그만해.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해준 돈들 전부는 안 되더라도 돌려받아야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돌려받는다니? 이혼 소송 걸어서 위자료 청구할 거야. 당신이랑 어머님 그냥 멀쩡하게 살게 둘 수는 없어. 그게 네 맘대로 될 것 같아? 그렇게 막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앞으로 잘하는 모습 보면서 생각 다시 해보면 되잖아. 그 말만 해도 지겹게 들었어. 근데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잖아. 난 이혼 절대 못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잘 알지? 알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집 내 명의로 된 거 알지? 당장 짐 싸서 나가. 얼굴 보고 싶은 생각 없어. 할 말 있으면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럼 넌, 그리고 너희 어머님, 당신들은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됐던 거야? 당신들 때문에 소중한 아이도 잃었어. 나 더 나쁜 년 만들지 말고 당장 짐 싸서 사라져. 이 정도면 많이 봐주고 있는 거야? 생각 바뀌기 전에 당장 꺼져? 사위 기용은 집요하게 딸 정연에게 매달렸지만 딸 정연은 절대 사위 기용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리고 딸 정연은 이혼을 통보한 사실을 박 씨에게 알렸습니다. 아빠, 저 다 얘기했어요. 그래? 잘했다. 후회 없겠지? 네, 후회 안 해요. 그리고 아빠한테도 너무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다. 이전에도 말했지만 내가 더 신경 써주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 더 잘 살아볼 수 있게 노력하자구나. 요즘 이혼이라는 게 어디 흠이 있겠니? 그저 마음이 안 맞고 삶이 달라서 헤어졌을 뿐이야. 앞으로 네가 살아가는데 전혀 흠이랄 게 없단다. 너무 걱정 말고 앞으로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다. 힘들어도 아빠가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그리고 건강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 알겠어요.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래. 이따 같이 저녁이나 먹자구나. 박 씨는 이날 이후 딸 정연과 사위 기용의 긴 싸움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결국 사위 기용은 막대한 위자료를 딸 정연에 줘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리고 사위 기용과 사돈과의 질긴 인연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이날을 떠올리며 사람 관계와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 딸 정연이 만나는 남자가 생겼다고 하면 빠르게 남자들을 만나보면서 딸 정연에게 어울릴 남자인지를 확인하게 되었죠.
그렇게 박 씨 덕분에 딸 정연은 자신처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어 결혼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카페를 합쳐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며 사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아의 이쁜 쌍둥이 딸을 두게 되었고,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박 씨도 딸 정연이 지어준 근사한 집에서 남은 인생을 평온하게 누리고 있습니다.